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정전탄에 대해서 다루어 볼까 하는데요. 솔직히 저도 오래전에 들었던 일이라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정전탄이라고 해서 탄소섬유탄을 개발 중이었고 원래는 2024년까지 개발 완료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정전탄의 비행시험을 마치고 보안점 개선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개발이 2년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는 2012년부터 개발을 공식화했지만 실상은 그 개념 연구까지 하면 2006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연구해오던 건데요. 그럼에도 또다시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개발이 어려운 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정전탄을 KGGB로 개발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정전탄용으로 개발되는 KGGB가 단순하게 정전탄용으로만 개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앞서서 아마 여러분도 알겠지만 지금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을 구매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제가 최근에 이야기했지만 인도네시아는 우리의 KF-21도 직도입한다고 하고 있고 그전에는 라팔 전투기를 소량 도입하고 있고 여기에 중국의 J-10 전투기 그리고 터키의 칸 전투기 심지어는 미국의 F-15까지 구매한다고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결론은 지금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인도네시아가 현금을 들고 오지 않으면 무기를 판매할 나라는 없습니다. 당장 인도네시아는 프랑스로부터 42대의 라팔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웃기는 게 지금 라팔 도입도 실행 계약으로 넘어가서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6대 뿐입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는 말 그대로 인도네시아가 돈을 지급해야지만이 사업을 진행시키겠다는 방침임으로 인해서 지금 인도네시아가 돈을 지급한 게 6대 분량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돈도 결국은 UAE 측 자금을 빌렸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으로부터 도입한다는 F-15도 실행계약으로 넘어가지 못한 이유가 인도네시아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서 실행계약으로 넘어가지 못한 경우입니다. 결론은 인도네시아가 여러 나라에서 전투기를 도입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도네시아는 돈이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네시아가 해왔던 사기에 가까운 행보로 인해서 그 어느 나라도 인도네시아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나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인도네시아가 우리의 KF-21 16대를 직도입하고 그걸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믿고 돈을 빌려주냐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JF-17을 도입한다는 이야기도 결론은 파키스탄이 인도네시아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파키스탄에게 돈을 빌려서 JF-17을 도입하라고 하세요. 인도네시아에 돈을 빌려주면서까지 KF-21을 판매하는 건 우리는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파키스탄의 JF-17을 구매하면 우리 KF-21은 어떡하냐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솔직히 좀 곤란한 게 어찌되었든 인도네시아는 우리 KF-21의 공동개발국이고 이미 분담금 6천억 중에서 4천억이 넘는 돈을 지급했고 이제는 올해만 지급을 하면 모든 분담금은 전부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인도네시아에 KF-21을 공급하기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지 인도네시아가 JF-17을 도입하든 말든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결국은 분명 인도네시아는 전투기가 필요하고 보통은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전투기 판매국에게 차관 제공을 받아서 전투기를 도입하지만 신용도가 너무 낮은 인도네시아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나라를 찾아다니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로아티아가 초계함 2척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이 기사는 며칠 전부터 나오던 기사인데 제가 다른 소식을 다루느라고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분명 며칠 전에는 크로아티아가 초계함 2척을 도입하기로 했고 이 사업에 우리 하나오션과 HD현대가 참가한다고 했었는데요. 크로아티아는 이번 사업을 위해서 전 세계 23개 회사의 RFI를 발송을 했는데 벌써 6개 회사로 후보를 좁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개 회사에는 하나오션은 없고 HD현대만 포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사업에 하나오션은 탈락을 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6억 6천만 유로에서 16억 유로. 그러니까 1조 1,300억에서 2조 7천억 정도 하는 사업이라고 하고요. 이번 사업의 주요 후보로는 독일 TKMS의 K130, 그리고 프랑스 나발그룹의 고인드 2500,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의 알주바라급 등이 있는데요. 이게 좀 찜찜한 게 우리 하나가 6개 후보에도 들지 못했다는 게 좀 찜찜하고요. 다만 항상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하는 이야기이지만 제발 국제 수출에는 원팀을 만들기 기원하네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K조선 원팀에 따르면 잠수함은 한화가 그리고 수상함은 현대가 하기로 했는데 한화는 왜 이 사업에 참여하려 했던 건지
제발 방사청에서 좀 교통정리 좀 했으면 하네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우리가 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닥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던 사업인데, 그래도 한화가 6개 후보에도 들지 못했다니 정말 찜찜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 산하 외청과 그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방사청장이 해병대의 K2 흑표 전차 사업은 해병대의 준사군 체제를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하며 사업 착수를 위한 소요 수정과 검증 절차를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해병대에 대한 흑표 전차 배치가 2년에서 3년 안에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병 1사단뿐만 아니라 해병 2사단에도 흑표 전차를 배치해서 해병 1사단의 40대 그리고 해병 2사단의 40대에서 해병대에 총 80대의 흑표 전차가 배치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요즘 해병대 분들은 기분이 무척 좋을 것 같은데요. 결론은 2년에서 3년 안에 흑표 전차가 배치된다는 건 제7기갑군단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전차를 배치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흑표 4차 양산을 하고 있고 4차 양산된 150대는 전량 제7군단의 수기사 맹호부대에 배치되어서 7군단의 전차를 흑표로 통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4차 양산이 2028년까지입니다. 그렇다는 건 해병대가 2년에서 3년 안에 흑표를 받는다면 7군단과 같은 시기에 흑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는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진짜 말로만 준사군 체제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준사군 체제로 가서 해병대의 진정한 독립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정전탄 이야기로 넘어와서 우선 정전탄이란 무엇이냐부터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이건 정전탄이라고도 하고 탄소섬 유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탄은 니켈과 탄소섬유를 결합해서 만든 자탄으로 적의 전력망을 마비시키는 무기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죽이지 않고 적의 전력망만 마비시키는 비살상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언제 처음 등장을 했냐고 하면 미국에서 1990년대에 개발을 해서 BL-614라는 자탄 형태의 정전탄을 개발했고 이 자탄 형태의 정전탄을 탑재한 폭탄이 12U-94라는 폭탄입니다. 한마디로 전투기에서 투하하는 클러스터 폭탄 형태로 만들어져서 첫 실전 사용은 1998년에 있었던 코소보 전쟁에서 사용되었으며 나토군은 이 정전탄을 사용해서 유고슬라비아 전역의 전력망 70%를 마비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높은 성능을 증명했는데요. 그럼 왜 사람도 죽이지 못하는 정전탄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알겠지만 북한의 전기 사정은 아주 열악해서 몇 시간 정전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코소보 전쟁 당시에 투하된 정전탄으로 인해서 세르비아군의 주요 군사시설과 특히 주요 지하 벙커가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전쟁 시를 대비해서 각종 지휘시설 등을 지하에 위치하게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지휘시설이 가동이 되려면 전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하시설은 환풍구를 가동해야 하고 이 환풍구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기가 필요하고 아무리 비상전력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보통은 비상전력으로 발전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발전기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몇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북한에는 7,000개가 넘는 각종 지하시설이 있고 이 지하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지하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게는 이 정전탄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전부터 정전탄의 필요성을 느끼고 2006년부터 각종 응용연구 그러니까 선행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본격적으로 개발을 공식화했고 2016년에는 2021년까지 배치를 완료하겠다고 중기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2024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했고 그랬던 게 최근에 투하 시험을 해서 개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정전탄을 개발한 지는 근 20년이 되었고 20년 만에 실전 배치 단계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전탄은 어떤 무기에 탑재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인가 들었었는데요. 그때는 바로 우리의 장거리 순항미사일인 현무3에 탑재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겠지만 현무3는 기밀무기이고 그래서 실제 배치되었는지는 그 후로는 듣지 못했고 그래서 당연히 이미 개발을 시작한 지 정말 오래된 무기이기 때문에 현무3에 탑재되어서 이미 오래전에 실전 배치되었겠지라고만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최근에 정전탄과 관련해서 나왔던 소식이 무엇이냐면 그건 바로 2025년 8월 달인가에 국회 국방위의 유영원 의원이 한국형 공대지 탄도미사일인 한국판 킨자를 우리나라가 개발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같이 이야기되었던 게 바로 정전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영원 의원이 공개했던 그림이 바로 우리 철룡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에 정전탄을 탑재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나온 논문 등을 통해서 알고 있던 건 바로 우리의 정전탄은 KGGB에 탑재하는 모습으로 개발 중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유영원 의원이 철룡 장거리 공대지 순항미사일에 탑재하는 모습을 공개해서 저도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역시 우리가 개발하고 있던 정전탄은 철룡이 아니라 KGGB 형태이고요. 이게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정전탄인데요. 정확히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정전탄은 아직은 한 가지입니다. 그 형태는 바로 클러스터 폭탄. 그러니까 집속탄 형태의 외피 안에 자탄 형태의 정전탄을 탑재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KGGB와도 결합이 가능하고 그냥 범용 폭탄처럼도 투하가 가능한 형태이고요. 당연히 구조는 집속탄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중에서 이 폭탄을 투하면 중간에 외피가 벌어지면서 여러 개의 자탄을 투하하게 되고 자탄이 넓게 퍼지면서 그 자탄에 탑재된 탄소 섬유가닥이 나와서 넓은 지역에 탄소 섬유를 뿌리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건 집속탄 형태이고 KGGB는 바로 이 집속탄 형태의 탄에 결합하는 게 가능한 유도키트 형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 이야기는 이번에 정전탄용으로 개발되고 있는 신형 KGGB는 이미 우리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속탄도 운반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재미있는 점은 어디서 보니까 분명 KGGB는 사거리가 100km인데 이번에 새로 만든 정전탄용 KGGB는 사거리가 300km라는 이야기도 있더군요.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냥 개인 블로거에게서 나온 소리라 전혀 신빙성은 없고요. 당연히 KGGB는 추진력이 없는 일종의 활공폭탄이기 때문에 사거리가 300km가 나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번에 우리가 개발한 정전탄의 외부 모습은 결론은 항공기 투하용 집속탄과 비슷한 형태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모방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에서 개발한 정전탄인 12U-94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공기 투하용 집속탄 대부분과 그리고 12U-94는 대략 1000파운드급 무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는 항공기 투하용 클러스터 폭탄은 12U-105나 아니면 우리나라 한화에서 과거 라이센스 생산했던 K12U-58인데요. 이 폭탄들 무게가 대부분이 450kg대로 대략 1000파운드급 무장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에서 개발한 정전탄인 BLU-114 정전탄용 자탄이 탑재된 클러스터 폭탄인 12U-94라는 폭탄의 무게도 450kg. 그러니까 1000파운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KGGB는 500파운드. 그러니까 대략 226kg의 범용폭탄인 MK82와 결합되는 유도키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된 정전탄이 우리군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집속탄이나 미국에서 개발한 정전탄인 12U-94와 같은 크기라고 가정을 하면 결론은 우리는 기존 500파운드용 KGGB뿐만 아니라 이번에 1000파운드용 KGGB도 개발을 한 것입니다. 이게 원래 오래전부터 공군이 원해왔던 무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KGGB가 처음 개발되었을 때 500파운드 폭탄은 그 관통력이 250파운드 관통폭탄인 SDB보다도 떨어져서 공군에서 업체에게 1000파운드로 개발해줄 수 없냐고 요구한 적이 있고 그런데 그 당시 생산업체인 LIG에서는 1000파운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아예 새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군은 기존부터 500파운드급 유도키트인 KGGB의 위력에 불만이 많았고 그래서 1000파운드 모델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번에 개발된 정전탄의 외부 커버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던 클러스터 폭탄과 같은 크기라면 이번에 개발된 KGGB의 일반 1000파운드 폭탄도 결합할 수 있게 개발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런 사정을 전부 알고 있는 저희 추측에 불과하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개발된 KGGB 키트는 세 가지 무장이 탑재 가능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선 당연히 우리가 이번에 개발한 정전탄이 탑재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군이 많이 보유한 특히 한화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K12U-58 집속탄을 결합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짐작이 되고 여기에 MK83 1000파운드 범용폭탄이 결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물론 실제로 결합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는 정전탄은 정확히는 우리 군이 많이 보유한 K12U-58 클러스터 폭탄과 비슷한 외형으로 여기에 KGGB 유도키트도 필요하면 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왜 정전탄을 개발하는데 20년이나 걸렸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짐작이 가는 게 이 무기는 결국은 바람을 이용해서 아주 넓게 탄소 섬유를 퍼뜨리는 건데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 무기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북한은 대부분의 지형이 산악지형이죠.
그래서 이 무기가 적절하게 탄소 섬유를 퍼뜨리는 게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부분이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을까 짐작이 되는데요.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유용원 의원이 공개했던 철룡에 탑재된 형태의 정전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게 공군에서 장거리 정전유도탄이라고 해서 실제로 철룡에 탑재하는 정전탄 모델의 개발을 중기 계획에 포함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나중에 개발되거나 아니면 이미 지금 개발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기 계획이라는 게 지금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로 개발하거나 도입할 장비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철룡을 기반으로 하는 정전탄이 개발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개발되고 있다고 해도 우리 군에서 공개를 할지는 미지수이지만요. 그래서 최소한 이번에 공개된 건 철룡을 기반으로 하는 정전탄은 아니고 KGGB를 기반으로 하는 정전탄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정전탄을 2028년까지 못해도 수백 발은 배치할 거라고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무기의 배치 완료 시기는 2028년인데요. 그러나 분명한 건 분명 정전탄에도 관심이 가는 게 사실이지만 더 관심이 가는 건 바로 1000파운드 KGGB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군에서 이스라엘로부터 수백 발의 소형 관통탄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관통탄의 무게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이스라엘로부터 도입한 소형 관통탄은 기존 MK80 시리즈의 범용폭탄과 외부 모습은 같은 폭탄이었는데요. 그 모델이 1000파운드 모델인지 500파운드 모델인지 솔직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저희 짐작으로는 1000파운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결론은 그럼 작년에 우리 군이 이스라엘로부터 대량 도입한 소형 관통탄의 용도가 바로 이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 개발되는 1000파운드급 KGGB에 연결해서 일종의 소형 장거리 관통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단순하게 정전탄만을 위해서 새로운 KGGB를 개발한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500파운드에 이어서 마치 미국의 제이담처럼 KGGB도 계열화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전탄 개발에는 그 숨은 의미도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전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즘 세상이 시끄럽죠. 지금 이란에서 시위대에게 발포를 해서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하고 미국의 항공모함은 중동 쪽으로 이동 중이고 미국 정부는 이란에서 자국민 철수 지시를 내리는 등 지금 당장이라도 전쟁이 터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쩌면 아마 제가 이 영상을 올리고 있을 때는 이미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즘 세상을 보면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가의 소중함이 크게 느껴지는 때 아닌가 합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